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총구가 사람보다 먼저 올라왔습니다. 20명의 선원들이 차가운 철판 벽으로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무릎이 꺾인 선원, 돌처럼 굳어버린 미얀마 선원의 어깨, 철판에 긁혀 붉게 부풀어 오른 누군가의 손등. 선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쥔 채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이란 군인들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자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치직. 그리고 잡음이 끊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편에서 우리가 파병을 두고 끝없이 망설였던 그 지옥 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망설임이 부른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조타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무장복을 입은 군인 하나가 해도 위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찍었습니다. 이쪽으로 돌려! 선장이 그 손가락 끝을 봤습니다. 목적지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항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가운 총구가 선장의 목덜미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선장은 결국 키를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인은 선장의 손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배가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밀착해 있던 선원들은 그걸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발밑이 기울고 오른쪽 창에 걸려있던 해가 반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망사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리실 화구에는 저녁으로 올려둔 냄비가 펄펄 끓고 있었지만 그걸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관장은 공포에 질린 채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아래 선창에는 메탄올을 포함한 화학제품 7,20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불티 하나, 총알 한 발이면 배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초대형 폭발물. 그 위에서 시퍼런 총구가 20명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아쇠에 걸린 군인의 손가락 하나가 20명의 목숨줄이었습니다. 사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선장은 오직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국인 5명,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거대한 화물선 한 척과 20명의 목숨이 대한민국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부산 앞바다를 다시 보기까지는 지옥 같은 95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되감아 보겠습니다. 처음엔 무전기가 먼저 울렸습니다. 낯선 억양의 강압적인 영어였습니다. 속도를 줄여라. 조사가 필요하다. 선장이 마이크를 잡고 되물었습니다. 여기는 국제 항로입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상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속도를 줄여라. 선장이 다급하게 다시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우리 배는 한국 국적입니다. 위험 화물을 싣고 있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선장은 곧바로 부산 본사로 회선을 돌렸습니다. 이란 당국이 천천히 이동하라고 합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스피커 너머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항로 이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늘 지나던 길입니다. 관계기관에 바로 알리겠습니다. 그때 일항사가 조타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장님, 지금 최고 속도로 밀어붙이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창밖을 보고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창에 메탄올이 있다. 저들이 쏘는 총 한 발이면 끝난다. 조타실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장은 선내 방송을 켰습니다. 전원 실내에 대기하라. 절대 갑판으로 나오지 마라. 사망사가 우연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바다를 찢을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흰 물살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속정이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배전에는 검은 옷을 입은 무장 병력들이 소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선박 외부 카메라가 그 끔찍한 접근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부산 본사 화면에도 그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배 옆구리까지 들러붙고 발밑 철판이 진동했습니다. 조타실 유리창에 덜덜 떨리더니 이내 쇠 갈고리가 난간을 물어뜯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다리가 철판을 때리고 군화가 갑판을 짓밟는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선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본사를 향해 마지막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란 군인들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자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부산 사무실 스피커에 남은 것은 섬뜩한 잡음뿐이었습니다. 한국 케미오, 응답하십시오. 부산 사무실에서는 피말리는 외침이 반복됐습니다.
회선은 열려 있었지만 건너편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한 직원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 위에 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배의 위치였습니다. 아직 잡힙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야? 팀장의 외침에도 직원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의 방향은 아랍에미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쪽입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미친 듯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외교부 당직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배가 납부됐습니다. 선원 20명이 타고 있습니다. 한국인 5명입니다. 다른 수화기는 해양수산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파악됩니까? 신호는 잡힙니다. 하지만 사람은 확인이 안 됩니다. 선박 카메라의 마지막 녹화본을 되감았습니다. 화면 안으로 무리지어 달려드는 고속정, 거친 흰 물살, 검은 무장복, 난간에 걸리는 갈고리. 지구 반대편 바다에서 벌어진 그 무자비한 사냥이 부산의 모니터 위에서 고스란히 재생됐습니다. 도대체 이 배가 뭘 위반했다는 것인가?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던진 명분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허망한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물은 어떻게 됩니까? 선창에 그대로 있습니다. 메탄올입니다. 그 대답 뒤에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그 숨막히는 시간 동안 부산 본사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승선원 명부, 이름 20개, 국적 4개. 그 20명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미얀마 선원 11명의 가족 연락처를 찾아 그들에게도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갈 무렵 모니터 위의 점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멈춘 자리는 망망대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해군기지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 항구였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이란 해군기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낯선 항구. 거대한 화물선은 차가운 부두에 강제로 묶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멀쩡한 육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20명의 선원 중 단 한 사람도 그 육지에 발을 디딜 수 없었습니다. 배는 멈췄지만 그들의 시간은 지옥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갑판에는 시퍼런 소총을 든 이란 병사가 남았습니다. 통역 따위는 없었습니다. 모든 지시는 위협적인 손짓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배의 당직은 그대로 돌았습니다. 배는 강제로 멈췄지만 폭발물을 품고 있는 이 배의 당직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조리실에서 냄비 하나가 치워졌습니다. 납포되던 그 순간 저녁을 짓기 위해 화구에 올려두었던 바로 그 냄비였습니다. 국물은 모두 졸아붙고 바닥은 새카맣게 타 숯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얀마 선원 하나가 말없이 그걸 씻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같은 화구에 다시 물을 올렸습니다. 총구가 겨눠진 식당에서도 밥은 지어야만 했습니다. 20명은 4개의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서로 통하는 말은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구 아래 놓인 그 며칠 동안 사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먹어, 앉아, 괜찮아. 서로의 이름조차 다 알지 못했지만 갑판에 선 이란 병사가 말없이 물병을 내민 날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거대한 정치판의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묘한 동질감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전화할 수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선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은 대답 대신 굳은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강하게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기관장은 매일 피를 말리며 기관실을 돌았습니다. 배가 멈춰 있어도 발전기는 무조건 돌려야 했고 선창에 실린 7,200톤의 화학제품 온도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거 터지면 우리고 이란군이고 뼈도 안 남는다. 그 말은 농담처럼 뱉어졌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선장은 병사들을 향해 같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대사관 직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침마다 눈을 떠서 사람 수를 세는 것뿐이었습니다. 20.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인 것. 그것이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얻어낸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누군가는 좁은 선실벽에 날짜를 하나씩 그어나갔습니다. 그 금이 대체 몇 개까지 늘어날지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잡혔는가? 배 위에서는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배 밖에서, 그것도 아주 뻔뻔한 형태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공식 발표문을 냈습니다. 한국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이것은 법원 명령에 따른 기술적 조치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부산 사무실은 이 문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배출했다는 단어 하나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몇 톤인지, 어느 항해에서 벌어진 일인지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배가 도대체 뭘 배출했다는 겁니까? 선사는 즉각 폭발했습니다. 이 배는 화학 제품을 나르는 정밀한 케미컬 선입니다. 탱크를 씻은 물은 국제 규정대로 철저히 처리해 육상으로 넘깁니다. 그걸 바다에 몰래 버렸다간 세계 어느 항구도 다시는 이 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채수 기록도, 검사 결과도 없었습니다. 오염을 확인했다는 기관의 이름조차 비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배가 무언가를 흘렸다면 바다에 흔적이 남아야 하고 성분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란은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란 당국이 나포 지점을 그레이터 퉁구 섬에서 11마일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이 어떤 섬인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그레이터 퉁구는 아랍에미리트가 자기 영토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무력으로 병력을 주둔시키고 시료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즉, 이란은 자신들이 강제로 차지한 섬을 기준점으로 삼아 거리를 잰 뒤 그 안쪽 바다를 우리 영이라고 우긴 겁니다. 국제 해사 감시망에 남은 항적 기록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 선박이 이란 영해로 진입했다.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총구로 머리를 겨누어 자기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네가 무단 침입했다고 덮어 씌운 악마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명분만 있었지 근거는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이 배에 목줄을 지은 진짜 이유는 환경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부산 사무실에서는 피말리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배가 이란에 억류됐습니다. 선원들은 아직 배에 갇혀 있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비명 같은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살아있는 겁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직원은 그 말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회사 전화보다 뉴스를 먼저 봤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배 이름이 떴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타고 있는 그 배였습니다. 붉은 자막으로 뜬 숫자는 20명. 하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20명 중에 내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낼 방법은 화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장 미쳐버릴 것 같은 일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에 돌입하고 대사관 직원들은 항구로 질주했지만 가족들은 그저 집안에 주저앉아 전화기만 노려봐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곧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뒤에야 어른들은 고백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고. 며칠 뒤 드디어 첫 번째 소식이 타전됐었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반다르 아바스에 진입해 선원들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전달된 문장은 짧았습니다. 20명 전원 생존, 바친 사람 없음. 그 한 줄을 듣고 20가구의 가족들은 모두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말고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풀려나는지, 왜 잡혀갔는지, 내일 당장 저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기약 없는 절망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집에도 똑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갔습니다. 그 나라 가족들은 한국말로 나오는 상황 브리핑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화물선 한 척에 20명이 타고 있었다는 말. 그것은 그날부터 지구상에 잠들지 못하는 집이 20곳 생겨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선실벽에 그어지던 고통의 빗금은 아직 10개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타고 있습니다. 즉시 억류를 풀어주십시오. 서울 외교부 청사. 주한 이란 대사가 긴급 처치됐습니다. 정부의 요구는 분노에 차 있었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국민 5명, 외국인 선원 15명, 무고한 20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란 대사의 대답은 뼈가 시리도록 차갑고 짧았습니다. 이 사안은 사법 절차입니다.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법 절차. 그 뻔뻔한 단어가 등장한 순간부터 모든 대화는 지옥 같은 쳇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규제 위반이라면 그 증거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는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은 언제 결정합니까? 그건 우리가 답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원들은 언제 집에 갑니까? 사법 절차입니다. 외교부는 즉각 아프리카 중동 국장을 이란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테헤란에서 마주 앉은 이란 외무부 관료들은 정중했습니다. 차를 내주고 유감을 표하고 노력하겠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배를 억누려하고 총구를 들이민 것은 외무부가 아니라 이란의 최정예 무장정파 혁명 수비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결국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이 직접 테헤란으로 날아갔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전에서 차관급이 움직인다는 것은 정부가 이 사안을 국가 최우선 비상사태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흘러나온 문장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양국은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한다. 그 무력한 단어만 며칠째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반다라 아바스 부두에 묶인 배는 단 한 뼘도 움직이지 않았고 갑판에는 여전히 총을 든 병사가 서 있었으며 선실 벽에 그어지는 피말리는 날짜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선박이 정말 규제를 위반해 억류됐다면 선사와 현지 대리점이 벌금을 내고 서류를 맞춰 풀려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엔 회사가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국장이 가고 차관이 갔습니다. 이것은 고작 벌금 따위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배 한 척 풀어달라는 요구에 왜 대한민국 차관이 직접 날아가야만 했을까요? 진짜 답은 저 멀리 중동의 바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의 은행 계좌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은행 두 곳에 잠겨있던 이란의 돈. 금액은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사오면 그 값을 국내 은행 원화 계좌에 넣고 이란은 그 돈으로 한국 물건을 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부활하면서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돈을 이란으로 한 푼이라도 보내는 순간 미국의 철퇴를 맞아 세계 금융망에서 영원히 퇴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7조 원이 넘는 돈은 계좌에 묶인 채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유령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붙잡힌 다음 날 이란 정부 대변인의 입에서 마침내 진짜 속내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경 오염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인질. 그 소름 돋는 단어를 먼저 꺼낸 쪽은 이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돈이 인질로 잡혀있다며 분노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진짜 사람 20명을 배에 가둔 채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오염 증거를 내놓지 못한 이유, 사법 절차라며 뻔뻔하게 버틴 이유, 차관이 테헤란까지 날아가야만 했던 이유. 한국 케미오는 환경 규제를 어겨서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7조 6천억 원이 걸린 국제 협상 테이블에 강제로 올려놓을 가장 잔혹한 담보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반다라 아바스 부두에 묶인 그 배는 그날부터 20명의 목숨이 걸린 피 튀기는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날짜를 다시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배가 납포된 날은 1월 4일이었습니다. 바로 전날인 1월 3일은 이란에서 가장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최고 실력자였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폭격으로 암살당한 지 꼭 1년이 되는 추모일이었습니다. 이란 전역이 피의 보복을 다짐하며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납포한 1월 4일 당일 이란은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더 던집니다.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도를 20%로 끌어올린다. 이 20%라는 숫자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수치입니다. 국제사회가 허용한 한도는 3.67% 발전용이었습니다. 무기로 쓰려면 90%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20%만 넘겨도 핵무기로 가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즉, 우리는 언제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전 세계를 협박한 것입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한쪽 지하 벙커에서는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 바다에서는
총을 든 병사들이 한국 화물선을 짓밟았습니다. 카드 2장이 동시에 테이블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향한 핵 협박, 하나는 한국을 향한 인질극. 당시 미국은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막 교체되던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리 잡기 전에 자신들의 몸값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세팅한 겁니다. 이 미쳐버린 체스판 위에서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을 보십시오. 돈은 우리 은행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때문에 그 돈을 우리 마음대로 풀어줄 수조차 없습니다. 이란은 총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 광분하고 우리는 미국만 쳐다봐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의 20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벌벌 떨며 밥을 짓고 멈춰버린 배에서 당직을 돌고 아침마다 살아남은 서로의 숫자를 세던 평범한 사람들. 부산 본사가 전화통을 붙잡고 절규하고 차관이 테헤란을 달려가도 이 배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서울에도 테헤란에도 없었습니다. 선실벽의 날짜금은 피말리게 늘어가고 선원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고 있던 바로 그 무렵 오만 남쪽 바다에서 거대한 회색빛 군함 한 척이 엔진을 찢을 듯이 울리며 뱃머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회색빛 군함의 이름은 최영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 33진 아덴만과 오만 앞바다에서 우리 상선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띈 4,400톤급 최정예 구축함. 나포보고가 합참을 때린 직후 단호한 명령이 무전낭을 갈랐습니다. 전속력으로 항모를 변경하라. 호르무즈로 간다. 오만 무스카트 인근을 순찰 중이던 최영함의 심장. 가스터빈 엔진이 찢어질 듯 굉음을 뿜어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 거친 파도를 뚫고 북쪽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최영함은 마침내 피말리는 작전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태였습니다. 그동안 청해부대가 괴멸시킨 상대는 소총을 든 해적들이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상대는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최정예 무장 정규군, 이란 혁명수비대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규군이 우리 국민을 통째로 인질로 끌고 간 상황. 청해부대가 정규군을 상대로 전투 배치된 것은 이때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본국에서 무려 8,000km 떨어진 낯선 바다. 펄럭이는 태극기를 단 거대한 구축함이 분노를 품고 적진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갑판 아래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특수전 요원들이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전 장비는 세팅됐고 출격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헬기에서 적진으로 뛰어내릴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전 해역에 도착한 최영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캐미오는 이미 이란의 영해 깊숙한 곳, 적의 심장부인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부두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해선을 강제로 넘는 순간 그것은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면전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인질들의 발밑에는 7,200톤의 초대형 폭발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장 병사를 향해 우리 특수부대가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울리는 순간 20명의 선원은 물론 작전에 투입된 대원들까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고 달려온 최영함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피눈문울을 삼키며 엔진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4,400톤급 구축함의 거대한 함포는 조준할 표적이 없었고 목숨을 건 특수전 요원들은 레페를 타고 내려갈 배가 없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새벽,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패는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적의 안방에 포승줄처럼 묶인 배 한 척,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름 20개가 적힌 얇은 종이 한 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는 바다 앞에서 핏발선 눈으로 적진을 노려보는 군함 한 척이 전부였습니다. 총 한 발 쏠 수 없는, 무력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가장 피말리고 잔혹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최영함은 그 절망적인 바다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편 최영함 새벽을 가르다에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그 치열한 새벽의 작전을 분초 단위로 추적하겠습니다.
단 한 발의 총탄도 쏘지 않고 20명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 바다 위에서 벌어진 소리 없는 전쟁의 소름 돋는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박수와 기다림에 보답할 가장 압도적이고 소름 돋는 다음 편으로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